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나오는데, 제가 오늘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매수인정 대리까지는 조금 상세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 하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좀 상세하게 하고 앞에 그 문제만 풀까요?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 주에 또 상세하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문제만 풀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자, 38번. 다음 주택임대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계약갱신을 제외하고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차임이나 보증후의 전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건 아니죠, 그죠?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할 때는 5% 초과할 수 없죠. 나머지 재계약을 할 때는 절대 5% 적용을 안 합니다. 묵시적인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건 맞죠? 상가에서는 1년이고 대신에 묵시적인 갱신할 때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2개월 전 사이에 아무 말이 없으면은 묵시적인 갱신으로 보죠, 그죠? 그런데 상가에서는 1개월 전까지예요. 원래 두 개 다가 1개월 전까지인데 주택에서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어요. 3번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연 1할 2푼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상가 부분이죠. 주택에서는 연 1할 또는 기준금리의 2%를 더한 것, 요거를 두 개 중에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4번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그 다음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체득한다. 등기가 되죠. 등기가 안 되면은 그 다음날인데 등기가 되면은 등기된 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체득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아니고 최우선 변제권이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이러니까. 그리고 일정액 나서니까 최우선 변제권인데 이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는 내가 날짜가 확정됨으로써 내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고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데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대신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39번에 다음 중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의 10억 원의 상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원래는 서울에서는 9억 원을 초과하면은 이 법 적용 안 하죠. 대신에 적용하는 게 몇 개가 있죠. 적용하는 게 첫 번째가 대항력 적용합니다.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권, 갱신 요건에 따른 거절권,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 그리고 3기 연체시 계약 해지권, 그 다음에 권리금 표준계약서, 이거는 적용한다 그러죠. 자, 1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 임차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여기에 3년 이내,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효제도입니다. 그런데 권리금에 관한 사항도 적용한다 그랬죠. 맞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원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서울에서 9억 원 초과하면 이 규정은 적용을 안 합니다. 3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적용 안 한다 그랬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3기 연체 시 계약갱신 요구권 적용하고 계약갱신 거절권도 적용을 하죠. 그죠? 여기가 3기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 적용 안 합니다. 제일 별도로 봐야 되는 게 우선 변제권, 이거 적용 안 해요. 우선 변제권 적용을 안 한다는 말은 확정일자도 적용을 안 하는 거죠.
확정일자 제공을 안 하니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하는 것도 적용을 안 합니다. 40번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기획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1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게 틀리죠. 그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하는 게 아니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하죠. 대신에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보증 설정해야 돼요. 매수인증 대리할 때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 매수인증 대리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헷갈리면 분사무소하고 매수인증 대리하고 보증 설정하는 시기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업무 개시 전까지 아니죠. 기획공개사는 위임원으로부터 매수인증 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 또는 매수인증 대리 실행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별도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수인증 대리에 필요한 통상의 실비, 즉 확인 설명을 위한 등기부 열람 비용 또는 근거리 교통비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실비를 안 받는다 이 말이죠. 3번 기획공개사가 매수인증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인증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설명하는 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한사항 이런 것도 있는데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설명하는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물건 받아주겠다. 이거 시가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받아주겠다. 이게 설명하는 답니다. 이 물건 받아주겠다. 매수인증 대리 대상물이에요. 시가 얼마짜리라 경제적 가치예요. 얼마에 받아주겠다. 인수해야 됨으로써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나 인수해야 되는 권리. 한마디로 이거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받아주겠다.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는 거 맞고. 자, 법인의 대표자는 매수인증 대리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법원 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법인에서는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죠. 법인에서는 대표자만 실무교육을 받는데 우리 법의 실무교육의 실시권자가 시도지사. 그럼 여기에서는 법원 행정처장 맞고요. 공인중개사 기획공개사는 매수인증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이건 맞죠? 우리 법인인 기획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마지막에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인증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오로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는다. 다른 말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법원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자, 이제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중개 대상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된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뿐만 아니라 추첨해서 당첨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도 공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에 속한다.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되면 미래 건물로 보니까 중개대상물 되죠. 추첨해서 당첨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전체를 갖고 된다 틀렸네요.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이죠.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됐으니까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는 분리해서 중개대상물 된다. 원래 토지는 중개대상물 되지만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하나의 재산권으로 본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분리해서 중개대상물이 안 되죠.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적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형태가 없는 것 중개대상물 안 된다 그랬어요.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은 한마디로 토지 정착물 아니죠. 건축물 아니니까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번 다음 중 공개사법상 용어 정의에 대해서 틀린 것은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죠?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기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기업공개사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좌하는 자를 말한다. 일단 소속되었다. 공개사 아니다. 두 개 찾아야 되죠. 맞고요. 소속 공개사를 하면 기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좌하는 자를 말한다. 두 개 다 들어갔고 가로 열고 기업공개사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개사한 자를 포함한다. 맞습니다. 5번에 중개업이라 하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중개라는 개념에서 업을 붙인 것밖에 안 되죠. 틀렸죠. 그죠? 중개업에서의 핵심은 보수를 받았다. 이게 나와야 돼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죠. 무등록자가 거래계약을 체결시켜주고 보수를 달라고 요구하는 상태에서는 중개업 아니다. 무등록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업이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우연히 한번 하는 것은 중개업 아니죠.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중개행위를 하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중개대상인 권리에 저당권도 들어가죠. 그래서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해도 중개에 해당하는데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해도 물론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무등록자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죠? 3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험 시행기간의 장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1개월은 맞죠? 그런데 시험 시행기간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시험 실시권자 예외적으로 국장 들어갈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가 시도지사가. 그래서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해야 되죠. 자격증을 교부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원래는 도장 찍어서 받는 거 수수료 내지만 예외가 두 개가 있죠. 맨 처음에 자격증 교부받을 때 수수료 안 냅니다. 이거는 시험 응시하는 수수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정 신청할 때도 수수료 규정은 없다 그랬어요. 3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기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해서 사용한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하면 1년에 1천 맞고 공개사 자격증을 대여 양도한 자는 자격이 취소되고 자격 취소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등록을 결격사에 해당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격증 빌려주면 무조건 자격 취소되는 거 맞죠? 자, 근데 시간 걸리더라. 이거는 보고 합시다. 자, 결격사유할 때 자, 자격이 취소되면은 원래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등록이 취소되면은 마찬가지로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이 결격사유고 벌금은 반드시 이 법이란 말이 있어야 되죠. 300만 원 이상 돼야 되죠.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는 말은 법에서 하지 말한 걸 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 주고 그 벌로서 3년 동안 중개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예외가 3개가 있어요. 사망하거나 범인 해산했다. 자, 등록 취소 주는데 이거는 잘못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격사유로 안 봅니다. 두 번째, 등록 기준이 미달됐다. 등록 기준 미달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데 1년에 2번 위반하면 등록 취소 주죠. 그럼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 주는 건 맞지만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됐다. 3년 동안 중개물을 못하게 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 이거는 봐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 두 개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요거 두 개로 인해 가지고 등록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로 안 봅니다. 등록 기준만 보완하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내용이 다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격사유에 해당됐다.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되는데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됐을 때는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 동안 중개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결격사유 기간 동안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공개사가 파산 선고받았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등록 취소됩니다. 그러면은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간 못하는 게 아니고 복권될 때까지 못하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5년 받았어요. 5년간 결격사에 해당한다. 5년 동안 못하죠. 결격사에 해당하니까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면은 집행유예 5년 받아서 등록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못합니까? 5년 동안 못합니까? 5년 동안 못하죠.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 동안이 결격 사유가 아니고 원래 결격 사유로 본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나오면 이거예요. 자격 취소는 원래가 자격 취소된 날보다 3년 동안이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에 하면 등록이 취소되죠. 그러면은 자격 취소로 등록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의 결격 사유가 아니죠. 원래 결격 사유인 자격 취소된 날보다 3년 동안의 결격 사유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성 벌금 선고받았다. 결격 사유 당하죠.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거로 등록 취소된 자는 절대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 동안 못하는 게 아니고 원래 결격사인 벌금 선고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결격사유다. 이게 자주 나오는 이유가 헷갈리는 이유가 같은 3년이니까 헷갈리라고 자주 나와요. 그럼 이 지문에서 자격이 취소돼서 등록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 아니다. 그죠? 원래 결격사유인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이 결격사유예요. 5번에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다. 지문에 넣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시험 칠 때 컨닝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증거가 없으니까 형벌을 못 주죠. 1년에 1천 아닙니다. 4번 교육공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실무교육 원칙적인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이나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아니라는 것 조심하세요. 공유교사 시험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죠. 그런데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시도지사입니다. 물론 직무교육만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들어가요. 국장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안 들어갑니다. 중개보조원으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이 지난 후라도 다른 중개보조원으로 되는 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번 그만두고 난 뒤에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된다. 맞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원이 되는 자 전원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임원 또는 사원이 되는 자 전원 실무교육 맞죠? 그죠? 이것도 맞고 이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중개보조원으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이 지난 후라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받아야 되죠. 1년 내라면은 안 받아도 되죠. 이번 제가 잘못 봤네요. 3번은 맞고 교육공개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일로부터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 2년이니까 2년인데 등록일로부터 2년 아니고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죠. 물론 시도사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되죠.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공개사에게는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교육공개사 연수교육 안 받았다. 실시권자가 시도지사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죠.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인데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5번에 다음 중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했죠. 그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으로 등록 취소돼도 결격사유로 안 봅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3년간 중견무에 종사할 수 없다. 요것 때문에 앞에 요것 때문에 3년간 종사할 수 없다 이러면 많이 헷갈립니다. 결격사유 기간 동안 못하는 거지 3년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교육공개사가 공개사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틀리죠. 교육공개사가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고용인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다? 결격사유로 안 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5년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부정행위하면 5년간 공인중개사가 못 되는 거지 절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 아니죠. 그런데 벌금은 반드시 이 법이어야 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는 어떤 법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6번 다음 중 법인의 등록 요건으로 틀린 것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가로 열고 사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맞고 법인의 임원이 5명이라면 그중 적어도 2명 이상은 공유회사일 것. 자, 그러면은 대표자는 무조건 공유회사여야 되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유회사일 것. 5명 중에 1명은 무조건 공유회사여야 돼요. 그럼 5명 중에서 1명 빼고 4명의 3분의 1 이상은 2명이죠. 합해서 몇 명 이상이 된다? 3명 이상은 공유회사여야 됩니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본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전원이죠. 여기는 3분의 1 들어가면 안 되죠. 물론 대표자 제외한다는 말도 들어가면 안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맞습니다. 대신에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합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은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맞고. 자, 공유에서 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포상금 신고는 고발의 대상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신청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대상은 오로지 형벌의 대상이어야 돼요. 형벌의 대상이 아니면 포상금 대상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포상금 대상이 무등록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에 3천,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대여 양수받은 자 1년에 1천,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1년에 1천, 거래지에서 교란행위했다 3년에 3천이에요. 이 사람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신고센터에 누구에게 신고나 고발했다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 할 수 있다. 이번에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따라왔죠.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고 최초로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합니다. 포상금의 지급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여기는 돈 받아가지고 국고로 들어갑니다. 시군구에서 돈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고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로 보조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거나 법률에서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랬어요.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1개월은 맞죠. 그런데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대신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포상금 신고나 고발의 대상자를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서 무죄 판결 받은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죠. 무죄 판결은 판사가 내리죠. 공소 제기했으니까 무죄 판결 받아도 지급은 합니다. 8번 다음 중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기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려면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맞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기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하려면 등록번호도 명시해야 된다. 맞죠? 들어가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등록번호 들어갑니다. 대신에 요거 표시 광고할 때 하는 거하고 옥외 광고물에 표시해야 되는 거하고는 구분하세요. 옥외 광고물에는 성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도 돼요. 기업공개사는 표시 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의뢰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부당 표시 광고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18조 2, 즉 부당 표시 광고 금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모니터링은 누가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안 들어갑니다.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의 업무 결과 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탁기관에 제출한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죠. 30일 이내 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수시 모니터링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국장에게 제출한다. 맞네요. 9번에 기업공개사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법인의 분사무소의 업무 범위는 전국을 한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국이 특수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공개사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차이는 없다. 어떤 기업공개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모든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다. 맞죠? 법인이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중에서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 매수 현장 대리, 입찰 시장 대리 업무는 중개인은 못합니다. 나머지는 모든 기업공개사가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가 경매 부동산의 권리분석 취득을 알선하려는 경우 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아까 지문에 나왔죠. 매수 현장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때만 등록하고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은 법원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이 기업공개사가 겸업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취소에 공정의 3회 정보 의뢰는 겸업하고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자, 중개사무소에 대한 다음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업무 정지 중의 기업공개사는 사용 승낙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다른 기업공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다른 기업공개사 불러서도 같이 못 쓰고 자기가 갔어도 같이 못 쓴다 이 말이죠. 법인이 아닌 기업공개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이중사무소죠. 이중사무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인 등록관청이 합니다.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축물을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경우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됐죠. 기재가 안 됐는데 공무원이 확인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제출해야 돼요. 법인인 기업공개사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인장을 등록한다. 그러면 법인에서는 법인 인장 등록하죠. 법인의 대표자 인장 등록하는 거 아니죠. 분사무소 법인도 대표자도 인장 등록 안 하는데 분사무소 책임자 인장을 등록한다 말이야. 맞죠? 분사무소는 법인이 인장 등록하든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든지 두 개 중에 하면 되죠. 자, 11번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그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원래 공문이 하는 거는 7일, 기업공개사는 10일이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7일 하는 거 두 개가 있죠. 인장 변경 등록,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정보 공개, 요거는 7일인데 나머지는 예외 없이 10일입니다. 기업공개사가 사무소 이전해서 신고하는 경우 등록증은 첨부할 서류가 아니다. 그럼 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원칙은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죠. 물론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 재교부 받으려면 자기 거 첨부해야 되죠.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 받으려도 첨부해야 되죠.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언제든지 등록증 첨부해야 돼요. 중개사무소 이전 후에 관할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관할 등록관청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공무원이 보내준 거죠. 공무원이 보내준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법인인 기업공개사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 이전 후에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거는 전부 다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죠.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 받는 경우를 하더라도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조례에 따른 수수료 냅니다. 등록관청은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거는 맞죠. 오로지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했을 때만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 관할을 다르게 이전하면 무조건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12번 공개사 법령상 기업공개사 휴업협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몇 개냐. 부동산 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한 신고를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반납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면 되죠. 그럼 재개신고할 때 반납하는 거 없죠. 휴업기간 변경신고할 때도 반납하는 거 없죠.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재개업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반환해야 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적시하고 지체 없이는 구분 없이 썼어요. 구분 없이 선다는 말은 그게 문제로는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시는 전부 다 지체 없이로 바뀌었어요. 단지 하나. 자, 재기업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그대로 내주지 새로 만들어서 주는 거 아니죠. 시간이 걸릴만 하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적시입니다. 적시 등록증을 반환하여 나머지는 적시 안 나옵니다. 기업공개사가 6개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한다. 원래는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예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게 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 행정처분의 대상이라는 말은 과태료 대상은 안 됩니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과정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맞죠? 휴업, 폐업, 재기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 사전에 미리 신고합니다. 다음 중 등록관 인장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업공개에서는 등록을 신청하는 때 중개인이 사용한 인장을 등록과정에 등록해야 된다. 원래 업무 개시 전까지 하죠. 하지만 기업공개에서는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고 소속공개에서는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기업공개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한다.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면 책걸제 인이죠. 그죠? 미인이할 때 인, 이소인할 때 인,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예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과태료 대상은 안 됩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틀리죠? 분사무소는 법인이에요. 원칙은 법인 인장 등록하는 게 원칙인데 때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 등록해도 되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되고 두 개 중에 하나면 돼요.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지 등록해야 된다. 틀리죠. 기업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과정에 등록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인장 변경 등록 7일 맞고 법인이 기업공개사가 주대인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 인장 등록하지 절대 법인의 대표자 인장 등록하는 것 아니다. 그죠? 자, 다음 중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지문 볼 필요가 없이 핵심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죠.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받고 난 뒤에 하나라도 위반하면 전부 다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단지 하나 감독상 명령 위반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안 들어갑니다. 네, 답은 2번이고요. 15번 다음 중 검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업공개사가 공동주택의 분양 대행과 관련해서 교부받은 금은은 초과보수가 금지되는 금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 대행하는 것 법인의 겸업 업무에 들어가고 중개업 아니죠. 법정보수 적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무자격자와 의뢰인 간의 법정보수 약정은 유효다. 이거는 무조건 무효죠. 4번부터 볼게요. 중개보수 약정 중 법정보수 한도액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다. 아무 말이 없는 것은 기업공개사하고 하는 거예요. 초과보수 약정이 무효라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법정보수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초과보수 약정이 무효가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위에 3번에 공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다. 우연히 한번 하는 것은 중개업 아니죠. 중개업 아니면 법정보수 적용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초과보수 받을 수 있죠. 네, 초과보수 약정은 유효입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너무 많이 받으면 일정 부분을 감액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5번에 초과보수를 수수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사가 금품을 취득하면서 중개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그 한도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한다. 잘못되죠. 그죠? 초과보수는 받는 게 문제가 되지 돌려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은 아닙니다.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 받았다. 200만 원 돌려주면은 손해가 난 건 아니죠. 그래도 처벌한다. 결론적으로 초과보수를 처벌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초과보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죠.
17번에 다음 중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교환계약의 경우 상호매매로 봐서 보수계산한다. 상호매매라는 말은 3억 팔 때 갑을에게 5억 팔 때 갑을에게 다 받는 게 상호매매. 상호매매 할 때는 교환일 때는 고액 부동산 가액으로 큰 거 하나만 합니다. 기업공개사는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된다. 주택은 시도조례 맞죠? 근데 주택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주택 소재지로 한다면 17개의 시도조례 다 외워야 되죠. 그걸 군번이 아니다. 하나만 외우자 하는 말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요게 맞게 나오든 틀리게 나오든 중개보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7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거래금액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죠. 근데 5천만 원 미만이면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으로 계산을 다시 하지 전체 금액의 70%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초과보수가 금징에서 나오죠. 상대 취소입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동일기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수만 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뭐만 받을 수 있습니까? 매매죠. 그럼 이런 질문들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나온 거예요. 실제로 문제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충분히 쉽게 나오는데 문제는 다음 주하고 다음 주는 문제풀이 안 하고 다른 거죠. 그 다음 주에 할 때는 문제를 좀 쉽게 내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쉽게 내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보통 이거 할 때 70점, 80점 받은 사람은 그 문제를 보면은 90점, 95점 받아라고 낸 거예요. 근데 점수는 똑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주르륵 읽어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안 봐서 틀린 거예요. 시험지 내고 난 뒤에 빨리 시험 치면 빨리 끝나죠. 그죠? 할 일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고 난 뒤에 이거 내가 못 봤네. 100번, 1000번 땅을 치봤자 끝나는 거예요. 시험 칠 때 꼼꼼하게 천천히 쳐야 돼요. 자, 18번에 다음 중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계약공개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물론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계약서 작성은 중개가 완성된 때. 소속공개사가 중개물을 수용한 경우 소속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이거는 작성하여야 한다. and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여기에 연결된 거예요. 소속공개사는 중개물 할 수 있지 해야 되는 의무는 없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획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작성해야 되는 것부터 연결되는 것은 전부 다가 업무정지예요. 3개월짜리입니다. 소속공개사가 중개물을 수행한 경우 소속공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거는 맞죠. 대신에 소속공개사가 작성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보관 안 했다 하는 것은 벌 받는 건 아니죠. 작성하고 교부하고 보관하는 것은 기업공개사 업무지 소속공개사 의무는 아닙니다. 기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된다. 거래 금액이 나오니까 5년이죠.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19번에 법인인 기업공개사 분사무소에서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에 상가 임대차를 중개시킨 경우 기업공개사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얼마냐? 그러면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2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5천만 원보다 작죠? 계산을 다시 해야 되죠. 보증금이 2천만 원 플러스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 하면은 3,400이죠. 분사무소죠. 그럼 분사무소 조례로 해야 됩니까? 주사무소 조례로 해야 됩니까? 분사무소 조례하면 안 되죠.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하는 거예요. 문제를 꼬을 때 이래 꼬웁니다. 이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은 아까 3,400에 1000분의 9 총액이니까 곱하기 2 하면 되죠. 상가일 때는 문제의 핵심이 조례를 보도록 문제를 내는 게 문제를 내는 방법이에요.
주택 아니면 절대 졸업하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다음에 넣으면 또 틀립니다. 그대 넣으면 또 틀려요. 괜찮아요. 어디 가서 안 틀리면 됩니까? 시험장에 가가지고 주택이냐 아니냐 동그라미 치고 일반이 맞냐 쌍방이 맞냐 동그라미 치고 주택이라면 일반이 맞는 한도액 동그라미 치고 이러면 틀릴 내용이 전혀 없어요. 틀릴 때 틀려봐야지 실제로 가서 안 틀립니다. 이런 거 틀렸다고 다음에 할 때 또 틀렸다고 왜 이러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도 맞는 게 더 좋죠. 그죠? 20번에 다음 중 개업공개서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했다. 절대 취소입니까? 상대 취소입니까? 이중사무소 아닙니다. 이거 이중사무소로 봐가지고 상대 취소를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으니까 이중 등록이다. 절대 취소죠. 이동이 용한 임시중개시설무 이중사무소에서 나왔으니까 똑같아요. 상대 취소.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상대 취소.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박스 안에 나오든지 다른 지문으로 나오든지 이거는 상대 취소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은 상대 취소 외우기가 경상도 말로 좀 상그럽죠. 그러니까 나오는 것만이라도 별도로 받으세요. 무조건 나오는 거 금쟁입니다. 거래계약서 방금 읽은 거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무조건 나와요.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했다. 상대 취소 자주 나옵니다. 등록 기준이 미달됐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여기 싫으면은 요거만이라도 상대 취소다. 별도로 받으세요. 4번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소문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해 금쟁이죠. 상대 취소입니다. 등록증을 양도했다 빌려주면 무조건 취소죠.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했다.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했다. 상대 취소입니다. 21번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금쟁에서 나오죠. 3년에 3천. 금쟁이 중에서 형벌의 대상으로 직접 거래 쌍방 대리가 제일 많이 나와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제사 또는 유산명칭을 사용했다. 아닌 자니까 1년에 1천. 중개대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사물에는 표시광고, 미끼광고죠. 부당 표시광고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해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했다. 운영규정은 국장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 금징에서 1년에 1천.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한다. 금지행위죠. 금지행위 중에서 거래지서 교란행위니까 3년에 3천입니다. 22번 옳은 것은 자격정지는 소속 공개사가만 처분할 수 있고 이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만의 고유 권한이다. 오로지 교부한 시도사만 자격정지해 줄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할 수 없다. 이런 거 틀렸죠. 이 기준은 오로지 업무정지만 있어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이 3년도 중요한데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 관청은 공제회사가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회사에 통보해야 된다. 그럼 자격 정지 못 주죠, 그죠? 그럼 시도회사에 통보해야 되는데 등록 관청 위에 있는 시도회사는 교부한 시도회사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회사죠. 행정관청에서는 위로 올라가더라도 관할이 다른 쪽에는 절대 바로 못 가요. 그러니까 원래 법에서는 시도회사에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부한 시도회사,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가 다르다면은 등록관청 위에 있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회사에 통보합니다. 국장 시도회사 및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 또는 협회에 대해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아까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오로지 국장만이 할 수 있죠.
국정할 때는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안 들어갑니다. 법인인 기업공개사에 대해서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했지 등록 안 했죠. 등록 안 했는데 등록 취소 줄 수는 없다. 그죠? 자, 23번 옳은 것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 안 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나오죠. 신고 관청이 합니다. 과태료 이거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는 3천만 원 이하죠.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는 제출 안 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관청이 불고, 기업공개사라 이건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 신고한 거는 아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론 신고 관청이 줍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 안 했다. 기업공개사 게시 안 했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서 등록 관청이 주죠. 공제사 운영 실적을 공시 안 했다. 협회가 위반했으니까 국장이 주는 겁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연수교육 이수하지 않았다. 실시권자 시도의사가 주는 거죠. 물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24번에 다음 중 등록관청이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공인중개사 아닌 기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자를 썼다. 3번부터 볼게요.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명칭을 썼다. 기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 안 했다. 전부 다가 등록과청은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 안 하게 되면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2번에 이거 잠깐 볼게요. 스스로 철거해야 되는 것, 스스로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중개 안 하면 철거해야 되죠. 못하면 철거해야 되죠. 사무소 이전 신고했어요.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에 하죠. 이전 신고를 했다는 말은 이전 했다는 말이에요. 이전 전에 사무소 중개업 안 하니까 철거해야 되죠. 폐업 신고했다. 중개업 안 하니까 철거해야 된다. 등록 취소되었다. 중개업 못 하니까 철거해야 된다.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철거해야 되는 것.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업무정지나 휴업은 조금 있다가 하죠. 철거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철거하는 거 아니다. 두 번째 봐야 되고, 세 번째 봐야 되는 게, 자, 폐업을 했어요. 장사 안 된 때 폐업하죠. 장사 안 되면 폐업합니까? 돈 있는 거 다 탈탈 털어먹고 난 뒤에 폐업합니까? 탈탈 털어먹고 난 뒤에 폐업하 돈이 없죠. 돈이 없는데 돈 들어가지고 며칠 이내 철거해라 할 수가 없죠.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체 없이 철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체 없이 철거 안 했다고 해서 등록관청은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에 폐업했다. 기업공개사 아니죠. 등록관청 소관이 아니죠. 등록관청 소관이 아닌데 등록관청은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대신에 등록관청은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요거는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은 적어도 공중개사법에서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합니다. 자기 소관청에서 폐업했다. 기업공개사 아니죠. 소관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 위반했다고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관련되는 문제 전부 다 방금 했습니다. 이거 말고는 나올 건 없어요. 자, 마지막 문제 25번에 공중개사법상 고용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어린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업공개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기업공개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죠? 물론 기업공개사 책임이 있다고 해서 고용인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공개사가 초과보수받은 경우 소속공개사는 6개월 자격 정지받을 수 있다. 금지 행위했죠. 기업공개사 위반하면 상대 취소,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6개월 자격 정지 맞고, 상기 이의 경우 기업공개사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초과보수 받았어요. 그럼 기업공개사가 초과보수 받은 거로 본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기업공개사는 고용인 때문에 징역 받는 경우는 없다 그랬죠. 오로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받지 1년 이하의 징역 요구는 안 들어갑니다. 상기 1의 경우 기업공개사가 고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업공개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걸 맞죠? 주의나 감독을 잘하면은 벌금을 양벌 규정으로 주는 벌금을 주지 마라 그랬지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하게 되면은 공휴일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개업공개사 양벌규정으로 벌금 낸 거는 구상권 청구가 안 됩니다. 상기 이의 경우로 인해서 개업공개사 양벌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개업공개사가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은 결격사에 해당돼서 등록 취소되지만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았다. 결격사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은 거 가지고는 등록 취소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앞부분에 그래도 뭐 앞부분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은 하기는 해야 되는 거고 내일이 특강이죠. 그죠? 자, 특강하는 내용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지문에 나올 수 있는 틀리게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은 거기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지문이 10개씩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러니까 식상해서 이런 분들 잘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틀린 것을 이래도 나옵니다. 틀린 것을 나오는 한 말은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되죠. 맞는 지문이 4개 나오겠죠. 그거 할 때도 맞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요 지문이 나올 때는 요게 틀리게 나오면 요거 나올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부 다 오지선당을 해놨습니다. 오지선당 말고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밑에 박스 문제로 별도로 내놨어요. 그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안 보는데 해설지에는 그대로 해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면 갈수록 문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에서 점수 안 올리면은 올리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걸 좀 대비하는 것으로 틀린 지문들을 물론 중요한 것은 원 내용을 알아야 되지만 틀린 지문들이 이게 아니다는 내용을 알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며. 그래서 내일 시간은 한 늦으면 6시 반 보통 7시나 7시 반까지 했어요. 근데 요걸 엄청나게 많이 들으면 늦으면 6시 반 아니면은 6시 되면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시면은 그거 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빠지지 마세요. 그거 자료 내드려 갖고 하는데 앞으로 이론 부분은 그 자료만 보시면 돼요. 이론 부분은 그 자료만 보시면 돼요. 문제는 내일 하는 거. 이론 부분은 다음 주에 하는 그 자료만 보시면은 충분히 점수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